오늘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베티 브로데릭 사건입니다. 자, 시간을 돌려볼게요. 1989년 11월 5일 일요일 새벽. 장소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아주 부유한 동네인 마스턴 힐즈예요. 발보아 파크 근처인데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죠. 새벽 5시 30분. 모두가 깊게 잠든 이 시간에 은색 쉐보레 블레이저 한 대가 1041 사이프레스 애비뉴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당시 41살의 베티 브로데릭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익숙하게 가방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이건 베티의 열쇠가 아니라 그녀의 큰딸 킴에게서 몰래 가져온 집 열쇠였죠. 베티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가 있어요. 베티는 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한 달 전 이미 스미스 앤 웨슨 389경 리볼버 권총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올라가 2층 안방으로 향해요. 침대 위에는 전 남편이 44세의 댄 브로데릭과 그의 새 아내였던 28세의 린다 콜케나가 깊이 잠들어 있었죠. 베티는 문을 열자마자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 5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상황은 이랬어요. 2발은 린다 콜케나를 향했습니다. 한 발은 가슴에, 한 발은 머리에 박혔죠. 린다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한 발은 남편 댄 브로데릭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나머지 2발 중 한 발은 벽에, 한 발은 침대 옆 탁자에 맞았죠. 사건 직후 베티는 현장을 떠나 곧장 자신의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수하죠.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총을 쏜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식의 주장이었죠. 이틀 뒤인 11월 7일은 베티의 42번째 생일이었고 17일 뒤에는 댄의 4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생일 주간이 장례식과 재판 준비 기간으로 바뀐 거예요. 사건 직후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분노한 전처의 복수로 대서특필합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요. 베티가 단순히 질투심에 눈이 먼 여자가 아니라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을 하다가 처절하게 버려진 과정이 낱낱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녀는 의대와 법대를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고 남편이 성공하자마자 20살 어린 비서와 바람이 나 이혼당했으며 법조계 거물인 남편에 의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베티는 정말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소시오패스일까요?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 남편의 법적 가스라이팅에 의해 서서히 미쳐버린 피해자일까요? 이제 우리는 1965년 2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찬란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자라고 있었던 걸까요? 베티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자라온 환경을 꼭 알아야 돼요. 베티는 1947년 뉴욕 브롱크스빌의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성공한 석고 사업가였고 전형적인 상류층 가톨릭 집안이었죠. 그 시절 그 동네 분위기는 이랬어요. 여자는 대학에 가서 교양을 쌓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그 남자가 성공할 수 있게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여자의 유일한 커리어이자 성공 지표였거든요. 베티는 실제로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며 이 현모양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합니다. 그녀에게 삶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완벽한 가문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1965년 운명처럼 댄 브로데릭을 만납니다. 노터데임 대학교의 엘리트였던 댄은 베티를 보자마자 아주 강렬하게 구애했어요. 베티의 회고에 따르면 댄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맞장구 치고 행동하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였다고 해요. 결국 1969년
두 사람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베티는 믿었을 거예요. 이 똑똑한 남자를 내가 잘 내조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화려한 상류층의 삶이 보장될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자마자 베티 앞엔 상상도 못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댄은 보통 야망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코넬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근데 거기서 안 멈춰요. 의학을 아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하버드 법대에 입학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수입은요? 당연히 제로죠. 베티는 이 시기를 생존 하나로 버팁니다. 그녀는 갓난애들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퍼웨어 반찬통과 에이본 화장품 샘플 가방을 들고 매일 남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돈을 아끼려고 아이들 옷은 다 직접 손으로 지어 입혔고 댄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가사와 육아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런 베티에겐 내 아이 외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태어난 지 단 4일 만에 숨을 거뒀죠. 남편은 하버드에서 자신의 야망을 쫓는 동안 베티는 아이를 잃은 그 참혹한 슬픔조차 온전히 혼자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1973년 댄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모든 보상이 시작되는 듯 했어요. 댄이 선택한 의료과실 소송 분야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어요. 의사 출신 변호사가 수술 기록을 분석해서 공격하는데 상대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죠. 댄은 순식간에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변호사 중 한 명이 됩니다. 수영장이 딸린 어마어마한 저택으로 이사하고 차고에는 포르쉐가 세워집니다. 베티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교계의 여왕이 돼요. 명품 옷을 휘감고 최고급 컨트리 클럽에서 파티를 열면서 자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베티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댄의 성공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반찬통을 팔아서 학비를 대고 내가 애들 옷 지어 입히면서 네 앞길 닦아줬으니까 지금 네가 누리는 이 모든 권력과 돈은 사실 내 거야. 베티에게 댄이라는 남자는 남편을 넘어서 그녀가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어 만든 최고의 포트폴리오였던 셈이죠. 그녀의 정체성은 이미 댄과 완벽하게 합쳐져 있었습니다. 베티는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1982년 댄의 사무실에 21살의 젊은 여성 린다 콜케나가 비서로 들어오면서 산산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예요. 1982년 9월 댄의 인생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의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들어옵니다. 바로 21살의 린다 콜케나였어요. 그녀는 법률 보조원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델타 항공 승무원 출신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베티는 20년 동안 댄의 학위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댄은 이제 막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다 준 시점에 베티가 그토록 원했던 내조의 자리인 비서직을 20살이나 어린 린다에게 준 거예요. 베티는 이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티의 직감은 무서웠어요. 1983년 10월부터 댄과 린다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댄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린다, 걔는 너무 유능해서 내가 영어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 너처럼 멍청하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베티를 무시하면서 외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잔인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돼요. 댄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베티의 정신을 야금야금 파괴하기 시작해요. 베티가 린다의 옷 사이즈를 묻거나 댄의 행적을 추궁하면 댄은 대답 대신 공격을 선택합니다. 너 지금 갱년기라 그래. 호르몬이 미쳐서 망상을 하는 거야? 혹은 너 너무 늙고 뚱뚱해져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정신병원에 가야 할 건 너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댄은 밖에서는 샌디에이고의 신사이자 성공한 변호사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사교계 사람들 앞에서 베티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질투심에 눈이 먼 여자로 소문을 냅니다.
베티가 사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사회적 고립 작전을 쓴 거죠. 결국 1985년 2월, 댄은 린다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댄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을 무기로 베티를 지옥으로 밀어 넣어요. 댄은 당시 샌디에이고의 변호사 협회장이었어요. 베티가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면 댄은 이미 그들과 점심을 먹었거나 상담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이해상충 법리를 이용해서 베티가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게다가 댄은 베티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퍼부으면 그걸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틴 크레딧이라는 복잡한 법적 계산법을 동원해서 베티가 분노할 때마다 위자료에서 건당 수백 달러씩 벌금을 떼어갔어요. 베티가 살던 집을 동의 없이 팔아버리고 댄은 린다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베티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그녀의 목줄을 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티는 댄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서 혹은 아이들에게 아빠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큰딸 킴의 증언에 따르면 베티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 댄의 집 앞에 하나씩 버리듯이 내려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빠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 애들 보면서 한번 누려보라고 해 라는 절규였죠. 아이들은 매일 밤 엄마가 아빠의 응답기에 수천 통의 욕설을 남기는 걸 들었고 엄마가 아빠의 새집 현관으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댄은 차가웠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상태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만 보였죠. 아이들은 엄마를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엄마의 광기에 질려버렸습니다. 아빠의 차가운 논리와 엄마의 뜨거운 광기 사이에서 내 아이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어요. 댄은 이 상황마저 이용해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고 베티를 위험한 인물로 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냅니다. 이제 베티에게 남은 건 총 한 자루뿐이었어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이 이혼 전쟁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개인과 거대 시스템의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베티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베티. 댄과는 업무적으로 얽혀 있어서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립작전이었죠. 간신히 변호사를 구해도 댄의 법적 논리에 밀려 베티의 요구사항은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베티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해요. 그는 법이라는 무기로 나를 발가벗겨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다. 댄은 자신이 가진 모든 법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베티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전문적이고 잔인한 팩트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앱스틴 크레딧이라는 법리예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별거 기간 중 한쪽이 공동재산을 사용하면 그만큼의 임대료 가치를 나중에 위자료에서 깎을 수가 있어요. 댄은 이 법을 아주 치밀하게 이용했습니다. 베티가 살고 있던 집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서 베티가 받아야 할 생활비에서 그 가상 임대료를 계속 공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댄은 벌금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베티가 전화기에 대고 욕설을 하면 한 번당 $100, 댄의 집마당에 발을 들이면 $500, 이런 식으로 위자료에서 계속 돈을 떼갔어요. 20년 동안 반찬통을 팔며 뒷바라지했던 대가는커녕 베티는 매달 댄이 던져주는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20년의 헌신이 법이라는 계산기 앞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일들이 벌어집니다. 댄과 살기 시작한 린다는 베티의 자존감을 아주 정교하게 건드렸어요. 베티의 주장에 따르면 린다는 베티에게 안티에이징 크림 광고지나 다이어트 약 샘플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너는 이제 늙고 뚱뚱한 루저야 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인 말 한마디 없이 전달한 거죠. 결국 1986년 2월 베티는 폭발합니다. 자신의 쉐보레 블레이저 차량을 몰고 댄과 린다가 살던 새집 현관문으로 그대로 돌진해버린 거예요. 당시 집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베티는 앞뒤를 가릴 상태가 아니었어요. 댄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티를 즉시 정신병원에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시켰고 이 사건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소했고 베티는 아이들마저 뺏긴 채 법정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극적인 증거물이 바로 댄의 응답기 녹음 테이프예요. 댄은 베티가 남긴 수천 통의 전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그 테이프 속 베티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아는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상스러운 욕설과 비명이 가득했죠. 댄은 이 테이프들을 법정에서 아주 차분하게 틀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와, 이 여자 진짜 미쳤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팩트로 봐야 할 건 그 욕설 너머에 있는 상황이에요. 댄은 베티가 전화를 하면 절대 직접 받지 않고 일부러 녹음기로 넘겼습니다. 베티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유도한 뒤에 그 미쳐버린 모습만 증거로 수집한 거예요. 베티에게 그 녹음기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유일한 창구였지만 댄에게는 베티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1989년 이혼이 최종 확정됐고 댄은 린다와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티는 수천 통의 욕설 메시지만 남긴 채 완전히 고립됐고 그녀의 손에는 이제 수화기가 아니라 총이 들리게 됩니다. 1989년 4월 20일 드디어 댄과 린다의 결혼식이 열려요. 근데 이 결혼식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었어요. 신부인 린다는 정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댄에게 베티가 총을 들고 나타나 우리를 쏠지도 모른다며 진심으로 방탄조끼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댄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는 아주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티는 그럴 배짱도 없는 여자야. 댄은 베티의 고통과 분노를 끝까지 과소평가했어요. 결국 린다의 고집으로 결혼식장엔 사복 경호원들이 배치됐고 다행히 그날 베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으로 베티는 완전히 성 밖으로 쫓겨난 투명 인간이 됩니다. 댄은 결혼 직후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서 베티의 방문을 차단했고 아이들조차 린다가 새엄마로서 통제하게 만들었죠. 20년 동안 자신이 읽어온 모든 자리를 21살의 어린 비서가 차지한 걸 보며 베티의 일기장엔 이런 말이 남습니다. 그들이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 베티의 행적을 짚어볼게요. 베티는 재판에서 내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은 꽤나 긴 시간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범행 7개월 전인 3월, 베티는 이미 389경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몇 달 전, 딸 킴이 엄마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댄의 새집 열쇠를 몰래 꺼내 복사해둡니다. 1989년 11월 5일 새벽 5시, 자신의 42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베티는 은색 쉐보레 블레이저를 몰고 댄의 집인 1041 사이프레스 애비뉴로 향합니다. 베티는 나중에 대화를 하러 간 거였고 안되면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엔 5발의 총알이 장전된 권총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복사한 열쇠로 현관을 열었고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구두를 벗고 맨발로 카펫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안방문이 열려요. 댄과 린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여기서부터 베티의 주장과 법의학적 팩트가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린다가 눈을 떴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비명에 놀라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수사 결과 린다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베티는 총 5발을 사격했어요. 그 중에 린다는 2발을 맞았어요. 한 발은 목 부근, 한 발은 가슴을 관통했죠. 린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28살의 나이였죠. 그리고 댄은 한 발이 가슴을 관통했어요. 총탄을 맞고 침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발은 벽에, 한 발은 침대 옆 탁자에 맞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고 베티는 총성이 멈춘 방 안에서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계획적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행동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총이 맞은 데는 즉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911에 신고하려고 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베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댄에게 다가가서 전화기 코드를 벽에서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와 응답기를 방 밖으로 들고 나가버려요. 죽어가는 남편의 마지막 구조 요청 기회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한 거예요. 베티는 나중에 댄이 바닥에 쓰러져 알았어, 당신이 이겼어 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부검인은 댄의 폐가 관통돼서 그런 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집을 나온 베티는 곧장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들을 쐈다고 아주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하죠. 20년의 헌신과 4년의 전쟁이 전화선을 뽑는 손길과 함께 비극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토론장이 됩니다. 1990년에 열린 1차 재판은 단순히 살인사건 재판이 아니었어요. 당시 수많은 여성이 베티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티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다 라면서요. 특히 20년에서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하다가 성공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전업주부들에게 베티는 동정받아야 할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들이 보기에 댄은 법을 이용해 아내를 정신적으로 말살하려고 한 합법적 가해자였거든요. 실제로 1차 재판은 배심원 12명 중 2명이 끝까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를 주장하면서 미결정 심리로 무효가 됩니다. 이 2명의 배심원은 댄이 베티에게 했던 법적 심리적 압박이 그녀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다고 본 거예요. 살인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공감이 법정 안에서도 일어난 거죠. 반면 나머지 배심원들은 어떤 이유로든 잠든 사람을 쏜 건 냉혹한 처형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배심원들조차 그녀를 악녀로 볼 것인지 희생자로 볼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이 재판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바로 브로데릭가의 내 아이가 법정 증언대에 섰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상황에 놓였죠. 큰딸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베티가 아빠에게 남긴 수천 통의 욕설 테이프를 증언하면서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킴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엄마를 화산에 비유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 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폭로한 거죠.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알던 엄마는 그날 새벽 아빠와 함께 죽었다는 킴의 말은 정말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둘째 딸은 반대로 어머니 베티를 옹호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베티의 입장에 섰죠. 결국 아이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큰딸 킴과 셋째 다니엘은 엄마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둘째 리와 막내 레트는 엄마를 용서하고 가석방을 찬성하고 있어요. 아빠는 죽고 엄마는 감옥에 간 상황에서 남겨진 아이들은 평생을 이 비극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1991년 2차 재판에서 검찰은 전략을 바꿔요. 베티를 학대받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냉혹한 살인자로 몰아붙였죠. 정신과 의사 파크 디에츠는 베티를 히스테리성 및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진단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쏠려야 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결국 배심원단은 베티에게 2건의 2급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32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현재 베티 브로데릭은 캘리포니아 여자교도소에서 30년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대내 탓으로만 돌린다는 거였죠. 가석방위원회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시원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32년 1월, 그녀가 84살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의 헌신이 단 4년 만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난 이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집착이 되고 헌신이 권리가 되며 법이 상대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을 때 어떤 지옥이 열리는지를 봤습니다. 베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일궈낸 성공한 삶이라는 껍데기를 뺏기기 싫어서였을까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베티는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에게 사냥당해 미쳐버린 피해자인가? 확실한 건 이 사건의 승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덴가 린다는 생명을 잃었고 베티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으며 내 아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베티 브로데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에게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할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